아, 뜬금없이 테오스를 얘기한 것 같아서 아까 지나쳐온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원래는 실리콘 옥사이드 방막의 원료는 널리 쓰이던 건 사일렌이었거든요. 왜 테오스로 바뀌었는지 그냥 아시겠죠? 그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세상사가 다 그런데. 스택커버리지 좋기 때문에, 이전에 쓰던 사일렌 대비해서 스택커버리지가 좋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한동안 지금까지도 수명을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테오스가 아까 얘기가 뜬금없이 나온 거고, 결국 스택 커버리지가 좋아지는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HDP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 덴서티 플라즈마라는 건데, 플라즈마는 이제 구분을 할 때 덴서티가 뭐 되게 높다 뭐 이런 거를 쓰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이 프로세스는 이름하고 저기 성질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프로세스도 역시 계피를, 그러니까 그 구조를 채우는 걸 고민하다가 나온 거예요. 고민하게. 개념은 뭐냐면, 얘는 그 증착인데, 증착이면 할수록 두께가 이제 저기 그 각막이 두꺼워지는 건데, 얘는 동시에 거꾸로 엣치를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엣치를 하는 게.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오버행이 져가지고, 첫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에 오버행이 져가지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입구가 막히겠죠. 그래서 가운데 빈 공간이 생겨날 그런 그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거를 중간에서 탭을 끊고요, 엣치를 해버려요. 이제 거꾸로. 엣치라는 건 뭐냐, 아르곤이 들어가면 거꾸로 엣치가 되는 건데, 아르곤이 들어가서 엣치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스퍼터 일드라는 건데, 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여기 오버행 부분이 자연적으로 여기가 집중적으로 깎여요. 물론 요 안에 우리가 채우고 싶어하는 이쪽 바닥 부분도 깎이고 사이드도 깎이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이 여기서 깎여 나가요. 이 모난 곳에서.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행이 많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탭을 해.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아, 입구가 막힐만 하다? 그러면 깎고, 다시 채우고, 막힐만 하면 깎고,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얘가 댐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시퀀셜리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놔뒀는데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테오스도 들어가 있고 아르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테오스는 뎁을 하고 아르곤은 두드려 패가지고 모난 곳을 계속 깎아내고, 뎁과 엣치가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이 HDP 하이 덴서티 플라즈마라는 거라고 말을 하는, 이름을 붙여준 그 절연막 그 CVD의 특징입니다. 이런 게 왜 나왔겠어요? 결국 구조물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아시겠죠? 네. 아까 BPSG 같은 경우는 보론과 포스포러스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약간 액체처럼 흐물흐물해지더라. 열을 가하면. 그러니까 잘 채워지더라. 이런 걸로 한때 풍미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사일렌 대비해서 테오스를 썼더니 똑같은 PCVD인데도 더 잘 채워지더라. 스택 커버리지가 높고. 또 이 HDP는 야, 뎁과 엣지를 동시에 넣었더니 이게 잘 채워지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가지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시퀀셜리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사일렌과 O2는 증착에 관여를 하고, 이 아르곤은 이온이죠. 이온 상태로 해서
여기 그 오버행이 질 만한 부분을 계속 깎아내는 거예요. 근데 요런 데는 보면 뎁보다는 엣지가 빠를 거고, 요렇게 사이드월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뎁보다는 엣지 레이트가 더 높을 거고, 그런 거죠. 그거를 곡선으로 나타낸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 그냥 해석해 보면 딱 아요. 이 세타 있잖아요. 이 세타를 지금 여기로 정의해 놨죠. 이런 구조에서 여기로 구조 해놓으면 90도가 되는 거는 어디일까요? 90도가 되는 건 요런 데죠. 요런 데. 이런 평평한 지역. 요런 데가 90도가 될 거고, 0은 어딜까요? 요 사이드월. 사이드월이 0인 거고, 45도는 요런 구조에서 요런 데. 여기 그 꺾어지는 부분. 요런 데가 45도예요. 그러면 이 곡선을 보면 이 사이드월에서는 엣지보다 뎁이, 내가 거꾸로 말했나 보다. 0이 이 평평한 데네. 0이 평평한 데고 90도가 사이드월이고 45도가 어중간한데 이런 데고. 그러니까 이 45도 정도 되는 부분을 보면 엣지 레이트가 굉장히 크죠. 엣지가 많이 되고 뎁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주로 깎이는 데가 어디냐면 사이드월도 아니고 평평한 데도 아니고 엄청나게 깎이고 있는 데가 이런 데란 말이죠. 이런 데. 그래서 오버행이 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를 계속 벌려주는 거예요.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입구를. 아까 그림에서 보면 요런 곳이, 요 45도라는 것이 요런 부분이죠. 요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깎이고 있는 거예요. 오버행을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구를 계속 넓혀주고 있는 상태에서 대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고민 많이 하죠. 그죠? 뭐 HDP 챔버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큰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볼까요? 이제 좀 이건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죠. HDP라는 거는 계피를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CVD 방법에서. 엣지라는 성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피를 잘 시킬 수 있다. 되게 이제 신박한 센세이션을 만들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프로세스인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엣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깎이지 말아야 될 부분이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클리핑이라고. 여기 보면 요 구조에서 요게 이제 트렌치, 여기 트렌치고 여기가 트렌치인데 여기를 채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 있죠. 여기 제일 엣지로 많이 깎일 만한 데가 어디야? 아까 45도 이런 데죠. 이런 데, 이런 코너 부분. 근데 얘는 손상시키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프로세스를 이상하게 잡으면, 잘못 잡으면 이거 채우려고, 여기 채우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깎여버렸죠. 이렇게. 여기.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그 다음에 역할을 하는데, 이 뎁을 하는 과정에서 최적화를 못한 거죠. 여기를 깎지 말아야 되는데, 깎지 말고 채워야 되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45도 각도, 30도에서 60도 정도의 각도. 여기에 해당하다 보니까 엣지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려 버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여기서 그 깎인 애들이 여기 가서 달라붙어요. 리스퍼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뎁과 엣지가 동시에 된다고 그랬잖아요. 뎁이 되면서 요 놈이 이쪽에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새로운 오버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 많은 그 파라들을 다 조정을 해가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스케일링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채워야 될 공간이 계속 좁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최적점의 그 공정 조건이 나왔던 게 이제 자꾸 오른쪽으로만 가서 우리가 최적점을 못 찾아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HTTP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되 어느 순간에는 이 한계가 온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죠.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니, 저걸 꼭 저렇게 필름을 만들면서 채워야 돼? 제일 잘 채워지는 게 뭐야? 물이잖아, 물, 액체. 액체 형태로 SiO2 필름을 만들 수 없을까? 물은 그냥 어떤 구조든지 다 스며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채우는데 좋은 게 어디 있어? 해서 나온 게 스피논 다이렉트릭입니다. 여러분들 뭐 실험실에서 PR을 뭐 덮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PR 뭐 어떻게 보면 액체잖아요, 액체. 액체 그냥 떨어뜨리고 웨이퍼 휙 돌리면 구석구석 싹 들어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채워지긴 하는데 그게 고체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졸이나 겔 이런 상태로 그 액체 상태로 해서 뿌리되 나중에 히팅을 해서 그 솔벤트는 날려버리죠. 진짜 물은 날려버리고 나머지가 이제 고상이 돼서 고체상으로 돼서 이제 그 채워지는 거. 신박하죠, 이것도.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졸겔 상태로 솔벤트에 뭔가 폴리머가 녹아 있는 상태로 증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저기 팽 돌려가지고 쌓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솔벤트가 이렇게 날아가면 연상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가뭄의 논바닥이 기억나죠? 생각나죠? 그죠? 다 갈라져요. 잘못하면. 그 솔벤트만 딱 날리고 그게 예쁘게 있을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물만 다 가뭄처럼 그냥 논바닥처럼 다 갈라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 어떤 필름이 다 그 조각조각 나 있다. 그러면 절연체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죠. 그게 다 리키지가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통로를 다 차폐를 해야 되는데 얘가 그 크랙 사이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싹 컨셉은 좋았지만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베이킹, 큐어링, 그 솔벤트를 날리는 과정, 이 과정이 또 그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역시 채우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들이다. 그거에 이제 어떤 단점을 얘기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머리 오브 다이렉트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던 그 얘기예요. 에스펙트 레이셔라는 것이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진화하냐?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반도체는 진화하고 있다. 스케일링 다운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민되는 게 이런 에스펙트 레이셔를 어떻게 보이드 없이 잘 채울 것이냐가 CVD 기술의 프로세스의 발전 방향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뭐 점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테우스, HDP, 하프, BPSG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제 채우는 것들이 극한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런 큰 흐름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저희 팀필름에서 좀 하고는 있는데 목적 자체가
절연막을 만든다라는 게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연막의 역할은 그 전기가 흐르지 않게 감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였는데, 여기에 나온 애들은 뭐냐면 아까 옐로우 쪽 패터닝을 하는 포토 쪽과 엣지 쪽을 도와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칩을 잘라보면 얘네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애들은 다 남아있어야 되죠. 그죠? 뭐 절연막이 다 남아있어야 원래 자기들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요, 공정할 때만 살짝 남아있다가 최종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희생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희생막. 하는 역할은 포토와 엣지가 지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런 역할만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크라는 게 있어요. 아크라는 게 이제 엔티 리플렉션 코팅이라고 하는데, 코팅이라고 해서 뭐 저기 아까 뭐 스피논 다이렉트릭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CVD입니다. 이것도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고, 물질은 실리콘 옥사이드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섞어 놓은 SiON입니다.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 얘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포토를 생각해 볼까요? 포토는 광이죠, 광. 그죠? 어떤 단파장의 광입니다. 근데 빛은 반사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터닝을 할 때 포토의 역할은 패터닝이 잘 될 수 있게 원하는 곳만 쬐야 돼요. 내가 그 패터닝을 할 부분을 딱 골라가지고 그 부분만 딱 빛을 쬐야 됩니다. 근데 원하지 않게 얘가 어떤 구조물을 만나면 반사를 하잖아요. 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쬐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계속 단파장, 파장이 작은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스케일링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넓었을 때는 파장이 긴 놈으로도 반사가 그렇게 안 일어나고 원하는 부분만 쬐 수 있었는데, 이게 자꾸 좁아지고 이러니까 자꾸 빛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파장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 계속. 근데 그거에 뽕을 뽑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조금 도와주는 거에 이 SiON이라는. 이 필름을 PR 밑에다가 SiON이라는 물질을 깔아놓으면 얘가 반사하는 성질을 좀 죽여줘요. 살짝 상쇄를 시켜버려요. 파장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라집니다. 패터닝 하고 나면 그냥 날려요. 지 역할 다 했으니까. 마스크 공정 끝나고 나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파장이 상쇄하는 거. 그래서 아크 레이어를 이렇게 두께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어떤 그 파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두께를 잘 조절을 하면 이 반사하는 게 상쇄가 돼서 옆으로 안 튀어요. 이게 하다 안 되면 이제 파장을 또 줄여야 되죠. 옛날에 뭐 엄청난 거 썼대요. 뭐 ARF 쓰고 지금은 EUV까지 가잖아요. 그것도 다 스케일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더니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러지? 그러면 몰라도 대충 그거 스케일 다운 때문이야. 그러면 한 1Y, 2Y, 3Y, 5Y까지 가면 그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스케일링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엣치를 도와주는 건데 카본이 있습니다. 카본. 얘도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로 증착을 합니다. 카본 덩어리예요. 그냥 수치의 숫. 아모포러스 카본. 근데 이제 크리스탈라이즈드 카본이 아니고 아모포러스 카본입니다. 얘는 뭐냐면 엣치가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PR이라는 게 패터닝을 일단 해주잖아요. 그래서 엣치가 들어가면 그림이 들려나?
엣지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SiO2의 요만큼을 깎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포토가 하는 일은 PR을 이렇게 덮었다가 이 부분만 감광을 시켜서 날려주죠. SiO2 위에 PR로 패터닝을 하는 게 포토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해주면 엣지가 여기서 이제 엣지 가스들이 쭉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일부는 여기서 맥혀요. 이 엣지 가스는 SiO2를 전문적으로 깎아내는 애고 PR에 만나면 맥을 못 추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걸 선택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R이 버텨내는 동안 SiO2를 이만큼 깎아내는 거예요. 이게 엣지가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게 또 스케일링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좁아지죠? 이렇게 파내야 돼. 이게 좁아져요. 그러면 지하물이 선택비가 크다고 하더라도 PR도 깎이긴 깎이거든요. SiO2를 깎아 내려가는 동안 PR도 깎여져요. 근데 보시자고요. 엣지라는 거는 이 엣지 가스가 여기까지 들어가서 얘를 만나야 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에스펙트 레이셔가 커지면, 즉 좁아지면 그 찬스가 계속 작아지죠. 엣칭 가스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자꾸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엣치 레이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PR을 깎아내는 거는 그냥 넓은 바다예요. 스케일링이 되든 안 되든 얘는 그냥 평판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예전대로 깎이고 있고 대신 이 엣치 레이트만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선택비가 옛날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큼 다 파내기 전에 이 PR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아직 이만큼 못 파냈는데 PR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엉뚱한 데가 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PR의 역할을 좀 중간에서 다시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마스크를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에 하드 마스크라는 거를 깔아요. 하드 마스크. 그래서 PR은 이 하드 마스크를 디파인하는 데까지만 쓰고 그 밑에 얘를 새로운 PR 역할로 써서 얘를 이제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PR 하나로 끝냈던 거를 이제 하나로는 못한다. 왜? 에스펙트 레이쇼가 커지니까. 스케일링 다운에 의해서. 그러니까 PR의 역할을 하던 걸 중간에 하나 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 걸 하드 마스크라고 하고 대표적인 하드 마스크가 카본입니다. 아모포러스 카본. 그래서 얘도 엣지가 할 일을 다 끝내면 벗겨내야 돼요. 그냥 조금 남은 거 그냥 없애버려. 태워버리죠. 카본이니까 잘 타잖아요. 그 산소 집어넣고 플라즈마 띄우면 다 날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체의 역할이 아니죠. 얘네들은 옆 동네 애들, 공정들이 조금 더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엣치는 그게 이런 얘기고요. 여기 있었는데 괜히 그림을 그려가는 설명. 어쨌든 엣치는 선택비가 좋은 하드 마스크를 좀 더 카본보다 더 좋은 거 없어? 라고 이제 샘필럼한테 계속 요구를 합니다. 좀 머리 좀 써가지고 뭐 좀 개발 좀 해봐. 응? 우리 못 버티겠어. 하드 마스크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러면 엣치 입장에서 선택비가 더 큰 하드 마스크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낸드는 수직으로 엄청나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삼성의 V낸드, 저희 쪽은 뭐 3D 낸드, 4D 낸드 뭐 이런 그거를 엣치를 엄청 깊은 곳을 뚫어야 되니까 하드 마스크가 남아나질 않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엣치에 편리할 수 있게 엣치 프렌들리한 카본 막을 만드느냐 열심히 분야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PVD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PVD는 여기 있는 그 이베포레이션은 실험실에서나 썼지 뭐 매스 프로덕션으로 사용된 건 스퍼터링이 답니다. 스퍼터링. 그래서 PVD 이퀄 스퍼터링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퍼터링은 되게 단순하고 퓨어하고 불순물 없고 위험하지 않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명을 잃어가는 게 스텝 커버리지가 안 좋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스퍼터링은 주로 그 메탈, 금속 방막을 만드는 데 썼는데 어떻게 해요? 스텝 커버리지 안 좋으니 금속 방막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고 결국 CVD 쪽으로 가는 거예요. CVD가 여러 가지, CVD로 돌아서는 순간 뭐 톡식가스 써야 되고 특히 금속을 포함한 프리커서들은요 대부분 액체 상태예요. 보관할 때. 이거 다 기화시켜가지고 CVD 안으로 기상으로 해서 집어 들여 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플라즈마를 쓰는 건 여기서는 메탈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서멀 CVD를 쓰고 플라즈마를 안 쓰는 이유가 뭘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마도 파티클 쪽이 심할 것 같아요. 이게 무거운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그 프리커서들이라서 플라즈마를 켜가지고 이 레디컬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뻑하면 이온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파티클로 뭉쳐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 아니면 플라즈마를 안 씁니다. 타이타늄 할 때 플라즈마를 쓰는구나. 개 하나 있고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 것 같아요. 탄탈도 있네. 죄송합니다. TI 탄탈 이런 거 쓰네요. 네. 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D하고 일렉트로플레이팅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제 카파가 나오면서 일렉트로플레이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 스택 커버리지, 얘도 스택 커버리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PVD부터 CVD, ALD로 가는 거는 드라이빙 포스가 당연히 스택 커버리지고 스택 커버리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변천을 한 거고 일렉트로플레이팅은 조금 개념이 이제 궤를 좀 달리하긴 하는데 이게 도금에서 썼던 거를 도입한 거라서 굉장히 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그래도 20년이 넘었지만 보겠습니다. 스퍼터링의 그 챔버의 모식도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제 플라즈마를 켰는데 아르곤이 있고 얘가 아르곤 이온입니다. 아르곤 이온이 여기 타겟을 가서 땅 때리면 이 타겟에서 금속 원자가 떨어져 나와서 요 색깔 얘네들이 웨이퍼로 딱 들어가서 증착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이온을 어떻게 만드는데 이온은 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온이 돼야 하는 이유는 이온을 싫어하긴 하지만 당구공을 지금 여기 타겟에 이제 알루미늄 타겟이라고 해보자고요. 알루미늄 타겟을 그냥 슬쩍 스친다고 얘가 튀어나올까요? 굉장히 큰 힘을 줘야 되겠죠. 생각해봐도. 그죠? 여기에 뭉쳐있는 거를 원자 단위로 떼내려고 하면 뭔가 센 힘을 줘가지고 두들겨 패야 될 거라고요. 그 두들기는 게 아르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르곤은 그냥 기체예요. 브라우니안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지 멋대로 움직이는 애라 이거죠. 얘한테 부딪혔을 때 메탈 원자가 튀어나오게 만들 만큼의 힘을 주려면 어떤 큐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구공에서도. 어떤 에너지, 물리적인 충돌 에너지를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그걸 줘야 돼요. 그 힘을.
근데 그 힘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게 전기 에너지란 말이죠. 열 에너지나 아니면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라고 봅시다. 전기 에너지를 줬을 때 전기장이죠. 그러면 전기장을 줄 때 전기장을 만들어주면 전기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뭡니까? 이온이죠. 이온. 전자와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온을 만들어주면 전기장에 얘는 그냥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거리만큼 계속 힘을 축적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차지가 전기장 안에 있다면 걔가 움직이는 만큼 에너지를 축적하잖아요. 그래서 타겟을 땅 때린다. 그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이제 축적한 상태에서 딱 때리게 되니까 얘가 이제 금속 원자를 떼내게 되는 거죠. 그 원리예요. 그러면 아르곤을 원자로 아니, 이온으로 만드는 건 뭐냐? 플라즈마 내에 일렉트론이라는 거예요. 플라즈마 내에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르곤의 전자를 하나 떼내는 거죠. 그놈은 또 떨어져 나오는 전자는 또 돌아다니면서 옆에 있는 애를 막 아르곤을 때리고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아니,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플라즈마의 역할은 이온을 만드는 거다. 거기다가 이 챔버의 전기장은 이미 걸려져 있고 이온이 되는 순간 얘는 직진, 한 방향으로 가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뚝 타겟을 때린다. 그 충격량을 가지고 타겟의 원자가 떨어져 나와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웨이퍼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착착 붙는 거예요. 되게 이제 간단합니다. 간단해. 반응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당구공만 있는 거예요. 당구만 있는 겁니다. 피지컬리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열도 필요 없고 오로지 전기장만 필요. 여기서 살짝 마그넷이 왜 있죠? 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그넷 보면 NS 마그넷. 자, 생각해 봅시다. 이 플라즈마는 여기에 전기장이 걸려져 있는데 플라즈마 내에서 일렉트론이 아르곤하고 가능하면 많이 부딪혀야 이온이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 얘기는 이온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타겟에 가서 부딪히는 놈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타겟에서 금속 원자가 떨어지는 놈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단시간 내에 웨이퍼에 메탈 필름이 두껍게 쌓인다는 얘기죠. 흔히 말하는 뎁 레이트가 필름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가능한 한 일렉트론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일렉트론이 많아야 아르곤 원자를 많이 때리고 그래서 이온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타겟과 충돌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온이 메탈 원자가 많이 떨어지고 그죠? 근데 일렉트론도 전기장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얘는 직진 안 해요? 얘도 직진이에요. 직진하는 과정에 아르곤을 몇 번이나 만나서 두드러 팰까요? 근데 경로가 길면 길수록 일렉트론의 소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벽에 부딪히면 일렉트론 소멸이잖아요. 그죠? 그 소멸할 때까지 거치는 경로가 길면 길수록 그 도중에 아르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아르곤을 이온화시키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전기장만 걸려 있다면 일렉트론은 그냥 직진만 할 텐데 최단 거리로 얘를 경로를 바꾸려면 회전을 시킬 수밖에 없죠. 회전을 시키는 게 뭡니까? 마그네틱 필드죠. 그렇죠? 전기장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일렉트론이 헬리컬리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전기장 방향으로 가죠. 경로가 굉장히 길어져요. 똑같은 에너지를 쓰면서. 뎁 레이트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그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PVD는 그래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고 ALD는 너무 많이 잘 아시죠? CVD의 일종이지만 이거는 A 플러스 B를 한꺼번에 넣어줘가지고 화물을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A 한 번 넣고, 그래서 얘를 피지스 옵션을 시켜놓고 기판에다가, 그 다음에 퍼즐을 한 다음에 B를 또 따로 넣죠. 그러면 밑에 있던 A하고 B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화합물을 만들고, 그래서 애토믹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성막이 된다. 뭐 이런 논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스택 커버리지가 기가 막힌 거죠. 한꺼번에 막 몰아 들어가가지고 막을 만들고 바이 프로덕트가 한꺼번에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스택 커버리지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100% 이론적으로 거의 100%에 육박한데, 당연히 레이어 바이 레이어라는 말에서 나오듯이 댐레이트가 너무 느리죠. 우리가 원하는 게 원자 단위가 두께가 뭐 얼마나 됩니까? 2, 3옹스트롱?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두께가 10나노다, 100옹스트롱이다. 그러면 몇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리는 돈 싸움이에요. 고부가가치가 아니거든요. 돈 싸움인데, 이거 그 100옹스트롱 막 만든다고 지금 3시간, 4시간을 돌리고 있어요. 웨이프 한 장에.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ALD가 되게 그 스택 커버리 측면에서 되게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전면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돈이 비싼 거예요. 너무 뎁 레이트가 낮아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ALD를 쓴다고 한 것들의 대부분이 CVD와 ALD에 걸쳐 있는 영역에서 놀고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슈도 ALD라고 해요. 슈도 ALD. 그러니까 그 진짜 ALD는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표에 나오는 진짜 ALD는 아니고요. ALD를 살짝 흉내낸 CVD.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곡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템플레이트라고 해도 돼요. CVD가 이렇게 돼 있다면 ALD는 뭐 이런 식으로 축 떨어져. 여기가 ALD 영역이다. 사실 거짓말이고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건데, 그냥 개념적으로 여기가 진짜 ALD 영역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기는 진짜 CVD 영역이고, 그러면 어디서 놓냐면 이 근처에서 놓아요. 프로세스를 이런 데다 갖다 놓아요. 그래서 절반, 슈도 섞어놓은 그런 식의 ALD는. 지금 실제 그 매스 프로덕션에서 쓰는 거는 다 저런 식입니다.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돈 안 돼요.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대충 CVD하고 살짝 섞어놓은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메탈 쪽에서 다루는 거, 크게 몰리브데늄도 이렇게 많이 안 써요. 지금 아직 많이 못 쓰고 있고, 지금 알루미늄 조금 이제 뒤로 빠지기 시작했고, 카파가 대세입니다. 카파. 실리사이드 계열은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TI 탄탈륨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아직도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쭉 쓰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스퍼터링 방법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점차 CVD 또는 슈도 ALD 쪽으로 많이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착 방법에 있어서. 여기 보면 3번과 4번의 알루미늄 프로세스, 텅스텐 프로세스, 그 다음에 5번의 카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알루미늄과 텅스텐과 카파가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금속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금속을 왜 쓰죠?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들이죠.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고 그래요. 메탈과 다이일렉트릭에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고 하는 본체가 알루미늄과 구리와 그 다음에 텅스텐입니다. 얘네들은 비저항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
알루미늄 몰리는 제끼고요. 텅스텐, 카파 얘네들은 저항이 낮으면 낮은 특성도 보면 저항이 낮은 애들이에요. 굉장히 낮은 애들이고. 근데 얘네들은 뭔데? 타이타늄하고 탄탈륨 얘네들은 저항도 높네. 다른 애들보다. 얘네들은 뭐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얘네들은요. 알루미늄과 텅스텐과 카파가 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해줘요. 막 두께로 보면 되게 얇아요. 볼륨을 그렇게 많이 차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요. 알루미늄과 텅스텐과 카파가 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어떤 구조물을 채울 때 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건 알루미늄과 텅스텐과 카파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볼륨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저항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이타늄과 탄탈륨 얘네들은 굉장히 가능한 한 얇게 그 구조의 벽면을 라이너라고 그러죠. 라이너. 채우는 게 아니고 얇게 따라서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택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거의 ALD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카파와 텅스텐과 뭐 알루미늄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문제를 더 일으키고 우리가 신경을 더 쓰는 신필름 사람들이 그런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타이타늄, 탄탈륨 이런 애들이 더 신경 곤두서요. 차라리 그냥 다 채워버리는 건 나은데 벽면을 따라서 얇게 최대한 얇게 이렇게 바른다는 표현을 써요. 바른다. 풀칠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제 PVD 쪽이니까 스퍼터링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스퍼터링도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콜리메이티드 스퍼터, 롱스로우 스퍼터, 뭐 이온 메탈 플라즈마 PV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PVD.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그냥 당구공이에요, 당구공. 타겟이 다 있죠. 여기에 아르곤 이온으로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컨셉은 똑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스택 커버리지를 좋게 만들 것인가.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 콜리메이티드 스퍼터는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 콜리메이터라는 게 뭐냐면 저기에 채를 가운데 집어넣으면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이온이 메탈 원자가 이렇게 사각을 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채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통과할 수 있을 각도만 가지고 내려오는 놈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런 우물이 있으면 사각을 가지고 이렇게 집착이 되는 놈들 때문에 입구가 막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직각으로 떨어지는 놈들일수록 여기까지 닿을 확률이 커지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을 비스듬하게 오는 놈들은 웨이퍼에 닿기 전에 미리 걸러버린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댐레이트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닥에 닿는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사이드보다는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롱스로우는 이제 타겟과 스테이지를 웨이퍼 간격을 굉장히 떨어뜨려 놔서 사각으로 비스듬하게 오는 놈들은 웨이퍼 바깥으로 그냥 나가버려라 이런 개념. 롱스로우 되게 거리를 길게 놓은 거고 이온 메탈 플라즈마가 가장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애들인데 앞에 두 개는 예전에 거의 사라졌어요. 이온 메탈은 개념이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아르곤을 이온화 시키면요. 전기장 방향으로 지가 알아서 딱 직진을 한다고 그랬죠. 그 개념을 메탈 원자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메탈 원자도 이온으로 만들어주면 그냥 수직으로 뚝 떨어질 거잖아요. 전기장 방향으로. 사각이 이런 거 없어지죠. 그죠? 메탈 이온 입장에서 이 그림을 보면 메탈 이온 입장에서 메탈
원자는 떨어지는 순간에 그 방향을 가지고 간다고요. 근데 얘가 이온이라면 전기장을 걸어준 그 방향으로 그냥 갑자기 딱 직진을 하게 돼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지에 웨이퍼에다가 그 음극을 걸어 놓으면요. 음극을 걸어 놓으면 메탈 이온이 거기에 전기장으로 해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온이 되고 아니야 여기서 세컨드죠. 요 플라즈마를 거치면서 아르곤에 두드러기 맞아가지고 이온이 되고 일렉트론에 맞아서 이온이 되고 이온이 되는 순간 여기에 더 걸려있는 음극 방향으로 수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콜리메이터가 걸린 것처럼. 그래서 금속을 이온화시키는 플라즈마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콜리메이터는 사각으로 들어온 놈들을 걸러내버리기 때문에 댐레이트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있는 놈을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이온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스택 커버리지 증가하고 증착 속도 감소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에요. 아직 살아남은 PVD. 이런 상황이고 스택 커버리지 때문에 계속 그런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에스펙트 레이셔가 증가하는 방향일수록 바텀 커버리지 또는 스택 커버리지가 점점 줄어드는 이 관계식이 있는 거고, 이게 예전에 초기의 스퍼터링은 이 정도에서 놀고 있었는데 요거 에스펙트 레이셔가 뭐 2대1만 돼도 그냥 거의 못 쓰는 상황이 되겠죠. 요 스퍼터 방식은. 근데 이게 진화를 해서 뭐 콜리메이터를 쓴다, 롱스로우를 쓴다 그러면 이 정도. 얘도 근데 에스펙트 레이셔가 4 이상 5로 떨어지면 이제 쓸 수가 없겠죠. 얘도. 근데 IMP라고 메탈을 이제 떨어지는 메탈을 이온화 시켰더니 생명력이 여기까지 증가를 해서 그래서 얘가 기존으로 쓰이고 있는 거. 스택 커버리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퍼터도 이렇게 진화를 했고 생명력 연장을 위해서 스퍼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CVD 대비해서는 스택 커버리지 특성이 안 좋기 때문에 갈수록 CVD한테 길을 넘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CVD 방식으로 메탈을 증착하는 얘들이 나와 있습니다. TI 프로세스인데요. CVD를 통한 타이타늄을 증착하는 건데, 뭐 이건 CVD를 썼으니까 프리커서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반응물. 보면 티클4라는 게 아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타이타늄의 소스로는. 한때 이 그 CVD TI 프로세스에서 장비 얘기를 해보자면 장비 업체에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는 타이타늄을 쓸 때 메탈 오게닉 프리커서를 썼어요. TDMAT라고. TI가 돼 있고 그 옆에 달라붙어 있는 리간드들이 오게닉 소스라는 거죠. 그래서 TDMAT라는 메탈 오게닉 프리커서를 써서 CVD 방법을 써서 타이타늄을 증착하는 그런 게 이제 AMAT의 방식이었고, 요 CVD TI 프로세스 티크를 쓰는 거는 이제 유기가 아니죠. 무기 쪽으로 해서 무기 이노게닉 소스를 써가지고 프로세스를 한 게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텔이라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얼마 전에 합병을 하려고 했으나 독점을 바라지 않죠, 시장은. 그래서 무산이 됐지만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은 거는 뭐냐면 얘였어요. 텔사의 티클. 그 AMAT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그 시장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일까요? 이 프로세스가 살아남은 이유, 결국 스택 커버리지예요. 스택 커버리지. 왜냐하면 입구가 계속 좁아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다가 타이타늄을 증착하는 거였어요. 이 바닥에다가. 그러면 CVD는 뭐죠? 원료가 막 와가지고 이 안에까지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계속 좁아지고 있고, 프리커서가 보면 TDMAT라는 소스보다 티클 소스가 훨씬 작아요. TDMAT는 벌크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찬스가 티클 대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스택 커버리지에서 얘가 밀렸어요. 아니, 그 TD-MAT가. AMAT 장비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위너는 얘가 된 거예요. 다 스택 커버리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죠? 그런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또 TIN이라는 거, 타이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도 티크를 쓰는데 대신 가스가 이제 나이트로젠 가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같이 들어갑니다. 요 프로세스. 저기 AMAT 장비도 TD-MAT라는 프리커서에 NH3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진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요 프로세스.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지금 에스펙트 레이셔가 거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것보다 더 커졌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그 우물이고요, 홀이고요. 여기에 메탈을 채우는데 주 물질은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을 채우는데 여기 그 화살표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얘가 TIN이에요. TIN이 없으면요, 이 텅스텐이 아예 생성이 안 돼요. 생성이 안 되는 특징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텅스텐의 역할을 하려면, 즉 저항을 그 정기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애가 있다. 걔가 TIN이에요. 왜냐하면 TIN이 없으면요, 텅스텐은 옥사이드 위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벽이 옥사이드니까, 실리콘 옥사이드니까 안 생겨요.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인큐베이션 타임이 너무 길어요. 근데 TIN을 미리 딱 깔아놓잖아요. 그 안에서는 잘 생성이 돼요. 그래서 TIN 없으면 텅스텐 안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TIN하고 텅스텐 중에 뭐가 볼륨이 더 많아야 돼요? 얘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텅스텐, 저항이 낮은 텅스텐의 볼륨이 많아야 돼요. 가능한 한 TIN은 얇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없으면 안 돼요. 위는 홀의 위쪽은 두껍게 형성이 잘 됐는데 밑에 갈수록 스택 커버리지가 안 좋아가지고 안 발라져 있다? 그럼 거기 텅스텐이 안 자라요.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 보이드 생기는 거죠.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하는데 저 밑에까지 잘 만들어져야 라이너를 깔아야 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없으면 안 되는. 핀필름 엔지니어가 입사해가지고 꼭 한 번씩 사고 치는 게 있어요. 웨이퍼에다가 텅스텐, CVD 텅스텐인데, 야, 웨이퍼에다가 저기 텅스텐, 저기 100옹스트롱 만들어서 가져와. 그랬는데, 장비 세웠어요. 사고가 나서 장비가 섰어요. 웨이퍼 꺼내봤더니, 텅스텐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펄펄 날려져요. 말려가지고. 텅스텐은 되게 텐사일하거든요. 말렸어요. 보면 딱 알아요. 이거 너 TIN 발랐냐 안 발랐냐? 깜빡했는데. TIN을 깔지를 않고 텅스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막도 얇게 생겼죠. 예상보다. 똑같은 타임을 했는데. 그런데 기껏 생긴 애가 밑에 옥사이드 방막하고 TIN이 없으니까 TIN이 얘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TIN을 뭐라고 그러냐면 글루 레이어라고 그래요. 풀이라고 그래요. 풀. 얘가 옥사이드와 텅스텐의 그 어드이전을 강화시키거든요. 중간에 있어서. 잡아주는 애가 없으니까 얘가 다 말려 올라간 거예요. 그럼 챔버 다 까야 돼요. 세우고. 왜냐하면 텅스텐 덩어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거기다 다시 웨이퍼 집어넣으면 다 파티클이거든요. 그런 실수들을 꼭 한 번씩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실수들을 해요. 그래서 TIN의 역할 이런 것들을 오면 맨 먼저 배우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사고 먼저 안 치려고. TIN 없이 텅스텐 올라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TIN이 중요할까요? 텅스텐이 중요할까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소자 지식에서도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있고 머저리티 캐리어가 있잖아요. 더 많이 다루는 게 머저리티 캐리어입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까? 희한하죠.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더 많이 배우시죠. 이건 거예요. 볼륨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들이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더 중요한. 우리 사회는 안 그럴까요? 성소수자들, 뭐 힘이 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글쎄요, 나중에는 되게 큰 문제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관심을 끌지 않을까. 본말을 뒤집는 그럴 때가 되지도 않을까. 아니면 뭐 외국인 이주자들, 뭐 이런 분들. 마이너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나 인간 사회에서나 똑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텅스텐 얘는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빵빵하게 채워야 됩니다. 여기서도 스택 커버리지 개념이 들어가죠. 보이드 없이 빵빵하게 채워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공간에서도 저항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얘의 역할은 저항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드는. 최대한 빵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여기 보면 갑자기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제가 그렇게 스택 커버리지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깊은 곳까지 잘 만들까 했는데, 여기 보면 처음으로 이제 저항 얘기가 나와요. 왜? 얘네들은 목적이 저항을 낮추는 목적인 거거든요. 텅스텐, 알루미늄, 구리,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항을 낮출 수 있을까로 방향이 가요. 채우는 것도 채우는 거지만 플러스 어떻게 하면 똑같은 두께를 가지고 똑같은 두께에서도 저항이 낮은 필름을 얻을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당연하죠. 얘네들의 주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텅스텐에서 우리가 그건 알죠. 필름의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저항도 비저항 얘기를 합시다. 저항은 뭐 어차피 디멘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거니까 비저항,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비저항. 필름에서는 변합니다. 비저항.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방막에서는 디멘전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저항은 뭐 변하지 않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필름의 두께가 줄어들면 저항이 차츰차츰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또 스케일링 다운을 얘기합시다. 금속 배선의 폭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스케일링 다운이라는 거는 아까 그 호리젠탈리 계속 디멘전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회로가 성립을 하려면, 칩이 펑션을 하려면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정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질은 똑같은데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저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칩이 언젠가는 펑션을 하지 못하는 단계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계속 낮추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돼요. 텅스텐, 알루미늄, 카파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텅스텐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어떻게 하면 그레인 사이즈, 얘 메탈들은 폴리잖아요. 폴리크리스탈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전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 단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레인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서 저항이 높아지는 이유가 일렉트론이 스캐터링하기 때문이잖아요. 일렉트론이 가다가 이런 경계를 만나,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이런 경계를 만나서 제갈길을 못 간다거나, 이런 표면을 만나서 제갈길을 못 갖는다거나, 그러면서 미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저항이 같은 물질인데 아까보다는 저항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필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큰 필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고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뭐 여기 뉴클레이션 레이어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전처리를 조금 어떻게 뭐 다이보레인 같은 걸 집어넣었더니 야, 그 위에 자라나는 텅스텐의 그레인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더라. 같은 CVD인데도 조금 전처리를 어떻게 해줬더니 이렇게 되더라.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를 가능한 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전 대비해서 비저항이 낮아지는 요 그림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그런 쪽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그냥 아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죠. 예전에는 알루미늄을 썼어요. 알루미늄을 써가지고 이 정도 버텨나갔는데 이 선폭이 계속 줄어든단 말이죠. 선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인터페이스가 가까워지니까 일렉트론이 자꾸 인터페이스에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계속 비저항이 높아지죠. 아이고, 그래 못 버티겠다. 이제 이걸로 어떻게 프로세스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생명 연장하는 거는 한계가 다다랐다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이제 물질을 바꾼 거예요. 카파로. 그죠? 여기 필요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루미늄에서 드디어 카파로 간 거예요. 카파로 간 거고요. 근데 얘는 카파는요, 되게 좀 골치 아픈 게 있었어요. 이전에 알루미늄 시절에는요, 알루미늄 배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웨이퍼가 있으면 예전에는 그냥 알루미늄을 스퍼터로 그냥 평판에다 깔았어요. 스퍼터로 해도 되죠? 뭘 채우는 게 아니니까 알루미늄 이만큼 깔았어요. 그러면 포토 엣지가 그 패터닝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알루미늄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틴필름은 별로 할 일이 없어. 평판에다 깔기만 해서 넘기면 돼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알루미늄을 카파로 바꾸니까 이제 얘기가 달라졌어요. 엣치를 못 해내요. 엣치를 못 해내. 엣치를 못 해내는 건 뭐냐면, 엣치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여기 고체로 이렇게 알루미늄이 있으면 알루미늄과 반응을 잘하는 뭐 클로린 계열의 어떤 에칭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알루미늄 반응을 해서 이게 어떻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냥 고체상으로 남아있으면 엣치가 아니죠. 기체 상태의 알루미늄 플로라이드 어떤 그 할로겐 뭐 ANF라든지 뭐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데 얘가 볼러타일 해야 돼요. 볼러타일. 기체로 변해야 얘가 펌핑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흔히 쓰는 어떤 온도 내에서 이 화합물이 할로겐족하고 그 화합물이 있어가지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얘가 기체상으로 존재를 해야 엣치가 되는 거거든요. 드라이 엣치의 개념이 그래요. 근데 카파는 할로겐 화합물이 있긴 있어요. 근데 흔히 쓰는 온도 압력 내에서 얘가 기체가 없어. 그러니까 드라이 엣치 방법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선을 만들까요? 거꾸로 갔죠. 그래서. 절연막이 있으면 절연막을 미리 파요. 이렇게. 절연막을 미리 파고 거기다 카파를 채워요. 아까 알루미늄 할 때 싱필름 사람들 할 일 없었죠. 평판에다 그냥 깔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카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우는 기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CMP로 여기를 싹 갈아내면 카파 배선이 딱 만들어집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다마신 기법이라고. 다마신. 청자에서 다마신 기법 아시나요? 상감이거든요. 상감청자 아시죠? 고려청자. 걔가 무늬를 어떻게 넣나요?
점토로 된 밋밋한 거기에다 끌로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철 같은 걸 집어 넣잖아요. 우겨 넣잖아요. 이게 그거를 이제 옛날에 저쪽 시리아 그쪽에 다마스커스라는 데서 처음 개발이 됐다 해가지고 다마신 공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채워 넣어야 될 곳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속을 우겨 넣는다. 상감기법, 다마신 기법이라고 해요. 요걸 찾아낸 거예요. 왜 다마신 공법을 썼다? 카파를 애취해낼 적절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죠? 알루미늄처럼 그렇게 드라이 애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거꾸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궁하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겨 넣고, 그냥 우겨 넣는 방법이 이제 또 관건이죠. 야, 이걸 PVD로 해? 예전역이 안 되죠. PVD 되겠어요? 지금 알루미늄으로 버텨온 세월이 언젠데 지금 카파라는 거는 엄청 스케일링이 된 상태로 할 거란 말이죠. PVD로는 예전역이 안 되고 CVD로 해봤어요. 어느 정도는 채워져요. 어느 정도는 채워지는데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워낙에 그리고 임퓨러티가 많아요. 아니, CVD의 단점이 임퓨러티였잖아요. 근데 카파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죠? 카파는 비저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금, 은 다음으로 낮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쓴 거예요. 근데 CVD를 쓰는 순간 임퓨러티가 팍팍 들어가고 리지스티버티가 에이씨 알루미늄 쓰는 게 철에 낫겠네. 이런 수준이 돼버린 거죠. 이해가 가시죠? 상황이. CVD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일렉트로 플레이팅이에요. 도금이 사실 도금이라는 거는 3D 업종이었죠. 옛날에 보면 뭐 PCB 기판 같은 거 굉장히 큰 패턴을 구리 기판을 만들 때 도금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게 초정밀 상태의 반도체 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렉트로 플레이팅을 했으면 도금. 딱 도금입니다. 도금 아시잖아요. 그냥 CuSO4 황산구리 용액에다가 카파 러드 하나 집어넣고 이쪽에 전기로 연결해주면 이쪽 가서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런 것. 그냥 그거나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잘 채우기 위해서 미세 패턴을 잘 채우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습니다. 여기서도 첨가제가 그게 키예요. 그게 키. 이 조그만한 에스펙트 레이저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밑에서부터 차 올라가게 하는 그게 이제 케미컬이 애디티브라고 이제 첨가제가 있는데 그놈들이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애치가 없으니까 이제 애치가 안 되니까 다마신 공법으로 구립해서는 만든다. 이 정도를 알아주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반 됐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나름대로 로직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여기 하나하나의 지식보다는 우리 공정에서 고민하는 그 주체, 큰 줄기가 뭘까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 2시간 넘게, 2시간 반 동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좀 전달이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시험 문제는 2문제고, 지금 걸 잘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질문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시 퀴즈 있어요.